네, 반갑습니다. 우리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강세 랠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한국 증시 역시도 강세를 나타내고 일본 증시 역시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코스피 3000포인트 간다, 한국 증시 대세 상승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팩트 기반 그리고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시의 현 상태를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측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단타장인 전문가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건 뭐죠? 그렇죠. 어떤 숫자를 봐야 되고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후폭풍이나 결과를 불러오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뭐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숫자를 기반으로 현 상태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을 누구보다도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예측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이미 써놓고 거기에 결과나 뭐 숫자들을 끼워 맞춰요. 근데 숫자를 보고 지금 이런 상태다를 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어떤지 숫자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물가지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증시가 향후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증시라는 건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예측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금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돈이 풀려야 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상황이 연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화스러운 상황인가요?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쟁이 거듭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거듭되면서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저가 매수 찬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지속되면서 증시가 계속 강세장을 달리고 있을 때는 너무 고점이라 여러분들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 21년도 20년 말 이때가 그런 상황이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전쟁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도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더 과하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평화보다는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쟁을 여러분들 평생 할 수 있나요?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건 평화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때 저가 매수해서 평화 때 고점 매도를 하면은 좋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기다. 전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금리의 논리로 봤을 때는 저금리로 가야 돼요. 저금리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저금리 그리고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전쟁 상황에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평화 상황으로 가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금리가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고금리 때 매수해서 저금리 때 완성을 하는,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죠. 저가 매수하기에 너무 좋고, 악재란 악재는 증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악재들도 물론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럼 경기나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 경기나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흐름을 이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훨씬 더 즉각적인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게 장기적인 증시 상승을 유도하기에 매우 좋고, 그리고 저금리는 매우 즉각적이에요. 금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를 제일 1순위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나 평화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 근데 지금 이 물가를 왜 봐야 되냐면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면 이 금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릴 땐 왜 올리고 내릴 땐 왜 내리는지를 그 요소들을 알아야 합니다. 금리를 인상할 때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이제 명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요 명분, 핵심 명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명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명분이 갖추어지면 금리를 올려요. 그리고 보조 명분이 갖추어지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올릴 만한 명분을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보조 명분만 갖춰졌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핵심 명분은 뭐가 된다고요? 너 큰일 났어가 돼야 됩니다. 자, 금리를 인상할 때 핵심 명분은 항상 금리를 움직이는 건 뭐와 뭐가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뭐가 더 심각한지를 보는 겁니다. 물가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경기가 심각한 상황인지. 불경기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리는 거고 고물가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인상할 때 핵심 명분은 뭐가 될까요? 큰일 났다가 돼야 되니까 금리를 인상할 때 잡을 수 있는 거 바로 고물가입니다. 고물가는 금리를 올리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명분이 바로 고물가가 되는 거예요. 야, 물가가 너무 올랐어. 큰일 났어.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잡아야 돼. 이게 핵심 명분인 거예요. 보조 명분은 뭐예요? 경기가 좋다. 이게 이제 보조 명분입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게 아니라 나쁘지 않아. 좋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올려도 돼. 금리 올리면 경기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좀 괜찮은 상태니까 좀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가 심각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포기하고 금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명분은 물가가 돼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명분은 반대예요. 핵심 명분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조 명분은요? 그렇죠. 물가가 저물가다. 물가 많이 싸졌어. 좋아.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금리를 지금 동결했잖아요. 왜 그래요? 고물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 각국의 전 세계 국가들 그리고 뭐 주요 언론사들도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다. 보조 명분은 경기가 좋다는 건데 경기가 좋나요? 경기가 좋지도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고용 지표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이 소매 판매나 소비 심리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원래 한 몇 달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선방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안 좋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질 정도면 미국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주변국들 신흥국들은 태풍이 몰아칩니다. 미국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정도면 이제 신흥국들이나 뭐 개발도상국 좀 안 좋은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은 벌써 뭐 파산하고 뭐 IMF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IMF 때 기억나시죠? 미국이 재채기하면 주변국들은 태풍이 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IMF급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보다는 한국의 금융적 지위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졌고 훨씬 더 탄탄한 나라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고물가가 아닌데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라가겠다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수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강달러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은 주변국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긴축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증시의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1,200원대까지도 잠깐 이제 보여줬는데 1,200원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2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런 이제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증시에 좋은 이벤트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기준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 채권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준금리 동결인 상황에서 인하는 아니어도 최소한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 이제 채권금리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미국 국채 단기금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직 낙하했죠, 간밤에. 예,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원래 5%대에서 놀던 게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물뿐만 아니라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까지도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미국만 그랬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2년물 지금 어떻게 됐죠? 수직 낙하했죠. 지금 3.78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수직 낙하한 상태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국채도 지금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이 이미 시중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금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금리로 가면 뭐겠어요? 증시에는 호재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동결하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물가지표가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다. 7월 달에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CPI가 3%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다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3.2%포인트로 11월 달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떨어졌던 이 7월 달이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수치예요. 다시 말해서 2022년 7월 대비해서 23년 7월이 3%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고 효과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22년 7월 달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을 때였어요. 무려 9.1% 전년 대비 물가 상승이 있었던 해가 작년 7월이에요. 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7월 달 이후로는 상승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2년 7월 달에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비교해서는 23년 7월은 물가 상승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월, 12월 이렇게 떨어질 때 비교했을 때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근원 인플레라든지 진짜 물가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워낙에 높을 때였으니까 당연히 이때 비교해서는 점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도 계속 이제 9.1%에서 8월달 8.5%, 8.3%, 8.2% 계속 떨어졌죠. 7.7%, 7.1%로 2022년 12월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7월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따졌을 때 7월달 저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와 비교했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다시 안정이 됐다라는 거는 진짜 찐 물가, 근원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워낙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9.1% 올랐었던 때니까 거기 비교해서 상승률이 적은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때 뭐 8%대, 7%대 물가 상승률일 때 비교해도 3.2%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2%대까지 가고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진짜 잡히고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물론 2%대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 더 올릴 수도 있다.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그냥 내릴 계획이다라는 말만 해도 이미 시장은 인하한 거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인하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인하 안 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섣불리 막 미리 앞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연준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것도 이제 10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11월 15일 오늘 밤에 이제 PPI 발표가 나는 여기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제가 유가라 그랬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는 이 유가가 오르고 있던 계속해서 빠지다가 반등하고 있던 유가가 다시 떨어진 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서 11월 초까지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여기서 유가가 더 떨어질지를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데 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좋으면은 이게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요. 심지어 미국까지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수요가 있을까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을 작동하는 요소 중에 수요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공급이에요. 그 공급에 충격이 가해지면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공급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벤트가 있었죠. 뭐예요? 중동전쟁. 근데 중동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반등을 못했어요. 그만큼이나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지금 점점 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고금리를 장기화하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가를 잡았으니까 불경기가 오는 거, 하나를 얻었으니까 하나를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논리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는 잡혀나가고 있지만 경기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결국에 고금리로 이제 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는 안정이 될 거예요. 금리 인상 효과가 이제 물가는 결국에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인하가 되는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긍정적인 게 뭘까요? 그쵸. 고금리가 끝날 거라는 거.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은 아주 파티거든요. 근데 좀 깨림칙한 게 뭐예요? 불경기라는 거. 이 불경기라는 게 왜 깨림칙하냐면요. 불경기라는 게 증시 급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경기라는 것도 적당히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적당히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회복되면은 좋은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면 이거를 조절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한번 눌렸다 가는 게 아니라 부서졌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경기 때문에 증시가 한번 박살났다 갔어요. 그래서 증시가 한번 경기를 명분으로 해서 박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시기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증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증시가. 근데 이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요 정도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거의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폭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기상으로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잡히고 있으면서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물가로 가면서 불경기가 지속되게 되면 증시 최저점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전형적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아까 숫자로 보여드렸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경기 지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소비지표 또 이제 15일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소비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고용지표도 보는 이유가 소비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또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기상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증시가 더 박살날 가능성은 있다. 무슨 핑계로? 불경기를 핑계로. 근데 그러면은 박살났을 때 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착륙을 해가지고 박살 안 나고 스무스하게 그냥 대세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살나는 걸 기다리다가는 상승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박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박살났다 가든 그냥 가든 어쨌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증시가 매수하기 좋은 매수 신호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식해도 돼. 이럴 때부터는 주식 매집해, 매수해 라는 신호를 주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저물가.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바뀌고 있을 때. 지금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가고 있죠? 그리고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가고 있을 때. 지금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도가 투자하기 좋게끔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역대급 물량으로 한국 주식 매입한다라고 하고 있죠. 국민연금 제도도 개편되죠. 지금 제도 개편되는 게. 두 번째 뭐 있어요? 공매도 금지가 있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한 6개월 정도 한다 그랬는데 공매도 금지가 되는 동안 공매도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 둘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 완화시켜줬죠. 계속 생길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부는 절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줄 알아요?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갈 때까지 계속 증시가 빠지면 빠질수록 투자하기 좋게끔 제도를 계속 손보고 계속 바꿀 거예요. 언제까지? 증시 오를 때까지. 어디 한번 네가 안 오르나 배겨봐라 하면서 오를 때까지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럼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때까지 계속 패는 거예요. 세금 엄청나게 걷고. 21년도 20년도에 그랬잖아요. 그죠? 21년도에 그랬습니다. 23년도 2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막 주식 투자하기 너무 좋게 지금 제도를 개편해주고 있잖아요. 우는 애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징징 될 때마다 다 들어주고 있어요. 20년도 21년도 증시 불장일 때 이거 개편해야 된다, 이거 문제 있다 증시에서, 그때 뭐 정부가 뭐 들어 먹던가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증시 개박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징징 될 때마다 다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또 징징되면 또 들어줄 겁니다. 이게 징징된다는 표현은 좀 제가 잘못했는데, 하여튼 뭐라고 볼멘 소리를 낼 때마다 계속 국민들 귀에 쫑긋 세우고 최대한 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나중엔 아마 세금도 개편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라. 정부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가고 있으면서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가고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될 때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떤 애들이 그러고 있죠? 반도체 애들. 반도체가 어떤 애들이에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종목 섹터군이에요. 흐름을 타는, 경기에 좋았다 나빴다 이 흐름을 타는 애들인데 반도체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를 기반으로 얘네가 먼저 가면서 시장이 같이 따라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전기차,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애들이 지금 먼저 가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나 전기차는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반도체는 이때 한번 세게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시장 상승이 나올 때는 반도체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긴 할 건데 반도체만큼 올라가긴 힘들어요. 왜냐면 작년에랑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번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한탕. 그래서 수익도 너무 많이 났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먹은 섹터는 연속해서 또 해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는 전통적인 증시를 이끄는 섹터인 반도체가 또 한번 이끌어갈 겁니다. 근데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발맞춘 반도체가 올라갈 거예요. 누구? 무슨 반도체? 그렇죠. AI, 인공지능. 이번에 엔비디아, AI,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반도체 종목 있거든요. 제가 그 종목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얘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실적 컨센서스가 어때요? 올해가 저점이에요. 23년도가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이 올해가 무조건 저점이고 내년부터는 개선되기 시작하죠. 순이익 1000억, 1300억으로 바뀌고 영업이익 1178억, 1550억, 매출 8300억, 9500억으로 점점 좋아지잖아요. 사이클상 내년부터 바뀝니다. 올해가 최악인데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지금 11월 중순이에요, 여러분들. 올해는 끝났어요. 이미 다 반영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한번 조정 줬습니다. 시장도 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한번 조정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반도체.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혹은 HBM 같은 거. 요런 거. 광역폭 메모리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기에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를 겪고 가게 되면 직전에 이제 지수가 한 3,300포인트까지는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300포인트는 당연히 무난하게 저는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00포인트 이상은 가고 이제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포인트도 무리 없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원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친환경 이슈 때문에 돈이 풀려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진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산업혁명급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시장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4차 산업혁명 수혜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이제 기반이 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XR, AR, VR 같은 증강현실이라든지 데이터 기반된 검색 솔루션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편이 되면서 발전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봇도 같이 맞물릴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우리가 또 다음 상승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무난무난하게 사이클 타고 평타 치면서 수익 먹을 만한 섹터를 원한다면 반도체를 보시고요. 대박을 노린다라고 하시면 로봇이랑 스마트 팩토리를 보세요. 물론 2차전지 전기차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또 반등 한번 나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갔던 만큼 2020, 21, 22, 23년 이렇게 올라갔던 만큼 또 올라가기는 그 정도 상승을 또 보여주기 좀 어렵다. 그 정도 상승을 보여줄 만한 다음 타자는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 강력하게 저는 1순위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뭐 자율주행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각광받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계열 OLED 쪽이랑 연결되는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2차전지 전기차 좋지만 차세대 또 2차전지 전기차만큼 올라갈 만한 그런 섹터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사기 늦었죠. 이제는 뭐 뚫고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찍을 종목 되게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좋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조정 주면 한번 공략해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가고 타이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애들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한국 타이어 어때요 지금?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럼 말씀드리고 찍었으면 어때요? 지금 한국 타이어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너무 잘 가요.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조선 섹터도 갈 거고요. 뭐 타이어 가면서 이제 전형적인 자동차 종목인 서현이와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오늘 바로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급등 나왔잖아요. 서현이와 이제 찍을 때 된 거예요. 이런 종목도 찍을 게 얼마나 많아요. 수익 내기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앞으로 불장이 펼쳐질 텐데 지금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주식을 쉬고 계시던 분들은 당장 주식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안 된다. 시장이 박살 나도 찍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원래 대박나기 직전에 엄청 무섭게 겁을 줘요. 시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 겁 주면서 박살내고 막 증시를 막 쥐고 흔들 때 이때 강단 있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대박납니다. 이때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니까 주식으로 대박나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근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지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나중에 단타장이 얘기했던 그때 11월 15일 그때부터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주식했으면 지금 대박 났을 텐데 분명히 저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쪽만 봐도 대박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찝어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여러분들 대박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주식 투자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증시가 박살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무섭다 괜히 돈 넣었다 무너질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끈하게 확 갖다 찍는 게 아니라 월별로 적금 듣는다 생각하면서 찍으세요. 그러면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한 방에 찍지 마시고 정하세요. 내가 매월 1일 날 주식을 사겠다. 아니면 매월 뭐 말일에 사겠다. 정해놓으시고 그 날짜마다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폭락이 나와도 단가 관리가 되면서 나중에 반등할 때 수익이 그냥 극대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가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하게 종목을 이제 갈무리할 수가 있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달 날짜를 정하세요. 매월 1일이면 1일, 10일이면 10일, 중순이면 중순, 말일이면 말일 정해진 때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주식은 한번 살 때마다 어느 정도 물량 빼지 않아도 되는 돈, 내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돈, 내가 막 급전 필요하다고 뺄 돈이면 애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금 중도 해지하면 효과가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뺄 돈이면 애초에 넣지를 마세요. 그러면서 매달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적정 투자 규모입니다. 그걸 넘어서지 마세요.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면 그걸 넘어서면 무리한 투자예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11월 15일 지금부터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대박 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숫자를 기반, 팩트를 기반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향후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지금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인생을 바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숫자를 기반으로 역사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당연히 됐겠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 되는 내용, 또 주게팅, 주식 소개팅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매우 좋은 종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